나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까? 4천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로 제가 쓴 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로 제가 쓴 돈입니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새벽 5시. 정민은 또 잠에서 깼다. 베개맛 휴대폰 화면에 뜬 시간을 확인하고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불면의 시간이었다. 신축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24평 아파트, 최신식 시스템 주방, 대리석 욕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집이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정민과 구청 과장인 남편 도현, 중학생 딸 하나.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된 중산층 가정이었다. 하지만 정민만이 알고 있었다.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380만 원,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딸아이 학원비까지 합치면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긁고 있다는 것을. 미용실 수입이 들쭉날쭉한 요즘 그녀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 달을 버티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정민은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싱크대 위에 놓인 청구서들이 눈에 들어왔다. 카드값, 보험료, 아이 학원비 고지서. 그 옆에는 어제 받은 시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뇌경색 초기 진단. 뇌경색이라니. 정민은 검진 결과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73 시어머니. 혼자 김포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셨다가 받은 진단이었다.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벽 5시 반에 온 카톡. 신우 미숙이었다. 정민아, 엄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야. 우리가 잘 챙겨드려야지.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정민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올라왔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그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의 비는 이제 폭우가 되어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나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까? 정민의 혼잣말이 텅 빈 새벽 부엌에 작게 울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의문이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의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로 출근했다. 손님들이 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엄마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다들 빨리 와. 신우 미숙의 메시지였다. 정민은 황급히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다. 도연도 일찍 퇴근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대학병원 응급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계셨다.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지만 왼쪽 손발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있었다. 의사는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인실로 옮겨드려야지. 엄마가 예민하셔서 다인실은 못 쓰실 거야. 미숙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정민은 속으로 계산을 했다. 1인실 하루 입원비가 30만 원. 일주일이면 210만 원이었다. 일단 6인실부터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을.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미숙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정민아, 내가 신축 아파트 살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맞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도연이 내가 형편이 제일 나으니까 당연히 앞장서야지. 도연이 병실로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정민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여보,
일단 1인실로 모시자. 엄마 편하신 게 우선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1인실에 입원하셨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단톡방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미숙은 마치 총지휘관이 된 것처럼 지시를 내렸다. 간병인은 최고급으로 구해야 해. 하루 15만 원짜리로. 정민아, 내가 알아봐. 병원 식사는 입맛에 안 맞으실 테니. 매일 집밥해서 가져다 드려야 해. 정민아, 내가 시간 조절해서 담당해. 병원비는 일단 현금으로 내고 나중에 정산하자. 정민아, 내가 먼저 내. 메시지마다 정민아가 반복됐다. 마치 모든 책임이 당연히 그녀의 몫인 것처럼. 정민은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다가도 울리는 카톡 소리에 손이 떨렸다. 손님 머리를 만지면서도 단톡방이 신경 쓰여 실수를 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간병비 입금 확인 좀 해줘. 오늘까지 내야 해. 엄마가 한약 드시고 싶다고 하셔. 정민아, 한의원 예약 좀 잡아. 병원비 영수증 찍어서 올려. 다들 확인해야지. 정민이 영수증을 올릴 때마다 미숙은 수고했어라는 짧은 답만 남겼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었다. 언니는 얼마 내실 건가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 도연이가 공무원이잖아. 너희가 안정적이니까 먼저 내고 나는 나중에 줄게.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저녁 정민은 퇴근 후 병원에 들렀다. 시어머니께 죽을 끓여 가져갔지만 미숙이 먼저 와서 비싼 보양식을 사다 드린 후였다. 정민아, 죽은 아침에 먹이고. 나는 진품 삼계탕 사왔어. 엄마가 기력이 없으셔. 미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금세 애들 학원 가야 해라며 사라졌다. 정민은 혼자 남아 시어머니 저녁 식사를 도왔다. 시어머니는 정민을 보며 미안한 듯 말씀하셨다. 정민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인걸요. 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죄가 없으셨다. 다만 그 주변의 요구들이 정민을 숨막히게 할 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정민은 가계부를 펼쳤다. 일주일 만에 나간 돈이 500만 원이 넘었다. 병원비, 간병비, 약값, 보양식.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여보, 우리 대출 이자 이번 달 어떻게 내? 정민이 도연에게 물었다. 일단 카드론이라도 받아서 막아. 엄마 일이 우선이잖아. 도연의 대답은 늘 같았다. 가족의 의무, 효도, 체면. 그 단어들 앞에서 정민의 현실적 고민은 늘 뒷전이었다. 정민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수척해졌을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단톡방에 미숙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내일 엄마 MRI 검사 있대. 비용 150만 원인데. 정민아, 내가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자.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변기 뚜껑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다. 내일 아침 일찍 미용실 오픈을 해야 했고 그 전에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해 병원에 들려야 했다.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지. 정민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왜 자신만의 몫인지 알 수 없었다. 밤은 깊어가고 빚은 늘어가고 정민의 숨통은 점점 조여들고 있었다. 미숙, 사촌들,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퇴원은 아직 요원했다. 그동안 정민이 부담한 비용은 이미 3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까지 동원한 상태였다. 매일 아침 6시 정민은 도시락을 싸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챙기고 간병인에게 하루 일과를 당부한 뒤 미용실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단톡방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정민아, 엄마가 한의원에서 침 맞고 싶다고 하셔. 일주일에 3번, 회당 10만 원인데 예약 좀 잡아줘. 미숙의 메시지였다. 정민이 제가 다 부담하기는 어려워요라고 답하자 즉시 반응이 쏟아졌다. 에이, 도연이네가 제일 여유 있잖아. 신축 아파트 살면서 그 정도도 아까워. 막내 며느리가 효도를 해야지. 친척들까지 가세했다. 도연의 고모, 삼촌, 사촌들이 하나둘씩 단톡방에 들어와 한마디씩 거들었다. 올 때는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정민이가 좀 더 헌신적이었으면 좋겠네. 정민은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만지다가도 울리는 카톡 알림에 손이 떨렸다. 실수로 손님 귀를 대인 적도 있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지쳐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민은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그러나 직원들도 눈치채고 있었다. 원장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출도 떨어지고 있었다. 정민이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니 서비스 질이 떨어졌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이 병원에 들렀을 때 미숙이 와 있었다. 그녀는 비싼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엄마, 좋은 한약 사왔어요. 노동 들어간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효녀인 척하는 미숙. 그러나 정민이 한약값이 얼마예요? 라고 묻자 200만 원인데 정민이가 계산해라고 당연하게 말했다. 언니,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이미 카드 한도도 다 썼어요. 그럼 대출 받으면 되잖아. 우리 엄마 건강이 우선이야. 정민은 숨이 막혔다. 미숙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엄마 간병인이 다음 주부터 일당 올린대. 20만 원으로. 내가 처리해. 왜 항상 제가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숙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너희가 막내잖아. 그리고 도현이가 아들이야. 아들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지. 그럼 언니는 딸이라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다. 그만해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정민은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도연과 마주쳤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회사에서 전화 왔더라. 신용정보 조회가 너무 많이 되어서 확인차 연락 왔대. 무슨 일이야? 정민은 그제야 털어놓았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심지어 제2금융권 대출까지 알아본 사실을. 뭐? 제2금융권까지? 여보, 정신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은 맨날 엄마 우선이라면서 돈은 안 되잖아요. 내 월급은 다 생활비로 나가잖아. 그럼 나는 미용실 수입 다 병원비로 쓰고 있어요.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다. 중학생 딸 은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아빠, 왜 또 싸워?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요즘 부모님이 매일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안, 은지야. 엄마 아빠가. 정민이 딸을 안으려 하자 은지가 뿌리쳤다. 맨날 싸우기만 하고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어? 은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정민은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정민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이미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세요. 추가 대출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정민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단톡방이었다. 긴급. 엄마 상태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 옮기신대. 하루 100만 원이래. 정민아, 빨리 와서 수속해. 정민은 휴대폰을 보며 웃음이 터졌다.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다. 은행 직원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정민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다. 거리의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다. 다들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자신만 이런 지옥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미용실로 돌아온 정민은 직원들을 불렀다. 내일부터 일주일 휴업할게요. 미안해요.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월급은 제대로 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정민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 계산을 했다. 지금까지 쓴 돈, 앞으로 들어갈 돈, 남은 재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었다. 도연이 늦게 들어왔다. 여보, 누나한테 전화했어. 이번엔 진짜 돈 좀 부담하겠대. 얼마나? 100만 원. 정민은 허탈하게 웃었다. 3천만 원 대 100만 원. 이것이 공평한 분담이란 말인가. 여보, 나 더 이상 못해. 진짜 못해.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좋아지시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넘어선 무기력함만이 남아 있었다. 새벽 3시 정민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했다.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흐릿하고 아득했다. 휴대폰 화면에 미숙의 메시지가 떴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 와. 의사회진 있대. 며느리가 있어야지. 정민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정말 며느리이기만 한 걸까? 나는 정민이라는 한 인간이기도 한데. 갈등은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정민의 인내심도 경제력도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 무언가 터져야만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처음으로 미숙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다. 대신 미용실 문도 열지 않고 집에 혼자 있었다. 휴대폰은 꺼버렸다. 오후가 되자 도연이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누나가 난리야. 병원에서도 연락 왔고. 정민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연이 본 아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평소 단정했던 정민이 머리도 감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넋을 잃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정민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다. 오히려 그것이 도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일단 병원에 가자. 엄마가. 도연, 정민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애정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 이혼하고 싶어.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나는 당신 가족의 돈줄이 되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야. 여보, 진정해. 우리 은지는 어떡하고? 은지도 이런 집에서 크는 게 행복할까?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를 보면서. 도연은 처음으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누나한테 강하게 얘기할게. 정말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미숙이 성난 얼굴로 서 있었다. 정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중환자실에 계신데. 미숙은 거실로 들어와 정민 앞에 섰다. 너 때문에 엄마가 더 안 좋아지셨어. 며느리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니까 충격받으셔서. 그만해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다. 뭐? 그만하라고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정민이 일어섰다. 그리고 미숙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언니가 그동안 낸 돈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중요해? 네, 중요해요. 제가 낸 돈은 3,200만 원이에요. 카드비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 넘어요. 언니는 미숙이 말문이 막혔다. 언니는 단 100만 원도 안 냈잖아요. 그러면서 매일 요구만 하고 나는 형편이 형편이 안 된다고요. 그 비싼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작년에 유럽 여행 다녀오시고 그건 형편이 되셨나요? 도연이 놀란 눈으로 누나를 봤다. 누나, 유럽 여행 다녀왔어?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작년에 미리 예약한 거고. 언니, 솔직해지세요. 언니는 돈 쓰기 싫은 거잖아요. 동생네가 대신 내주니까 편한 거고.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래서 저한테 며느리 의무를 강조하는 거죠. 죄책감을 심어서 계속 돈을 뜯어내려고. 뜯어낸다니?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예요? 미숙이 도연을 보며 소리쳤다. 도연아,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도연이 누나와 아내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누나, 정민이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많이 부담했어. 뭐? 너 맞아? 누나도 좀 부담해. 우리도 한계야. 미숙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엄마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막내 며느리가 돈 아까워서 시어머니 버린다고. 하세요. 정민의 단호한 대답에 모두가 놀랐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세요. 정민은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정리해둔 입금 내역을 보여줬다. 제가 낸 모든 병원비, 간병비, 약값, 한의원비 다 여기 있어요. 반면 언니가 낸 건 단 하나도 없죠.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정민은 카드 명세서와 대출 서류를 꺼냈다. 저희 부부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진 빚이에요. 이것도 어머니께 보여드릴까요? 막내네가 빚까지 지면서 병원비 대고 있는데 딸은 한 푼도 안 냈다고? 미숙이 말을 잃었다. 도연도 처음 보는 서류들에 충격을 받았다. 여보, 이렇게 많이? 당신도 몰랐죠? 나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정민은 다시 미숙을 봤다. 언니, 이제 선택하세요. 공평하게 분담하든지 아니면 언니가 다 맡든지. 저는 더 이상 못해요. 너 정말.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도연과 정민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한참의 침묵 후 도연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정민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언니와 제대로 된 분담 계획을 세워야죠. 안 되면, 정민은 눈을 뜨고 도연을 봤다. 안 되면 저는 정말 손 뗄 거예요. 이혼이든 뭐든. 도연은 아내의 진심을 느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통보였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미숙, 사촌들,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다. 정민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도연이 그동안의 모든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회의장은 술렁거렸다. 다들 막내네가 그렇게 많이 썼는지 몰랐던 것이다. 앞으로는 정확히 n분의 1로 나누겠습니다. 동의 안 하시면 저희도 손 뗄 겁니다. 도연의 선언은 단호했다. 처음으로 남편이 아내 편에 선 것이다. 전환점이었다. 정민이 무너지기 직전에 마침내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진짜 해결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가족회의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을 잃으셨다는 것이다. 정민과 도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 미숙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정민을 보자 달려들었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런 소리 하는 바람에 엄마가 충격받아서. 누나,
그만해. 도연이 누나를 말렸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다. 뇌경색이 재발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중합니다. 가족분들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시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어머니였다. 어머니, 정민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다. 잠시 면회 가능합니다. 한 분씩만 들어가세요. 미숙이 먼저 들어갔다. 10분 후 울면서 나왔다. 도연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리고 정민 차례가 되었다. 정민은 시어머니 곁에 앉았다. 여인 손을 잡으니 눈물이 났다. 어머니, 정민이에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떨렸다. 힘겹게 눈을 뜨신 시어머니가 정민을 보았다. 미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정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죄송하죠. 아니야. 내가 다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숙이가 한 푼도 안 낸 거 알아. 너만 고생시킨 거 다 알아. 정민은 놀랐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내가 비겁했어. 딸한테 서운한 소리 못했어. 며느리한테만 기댔어. 시어머니의 호흡이 가빠졌다. 정민이 급히 간호사를 부르려 하자 시어머니가 붙잡았다. 정민아, 부탁이 있어.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도연이 지켜줘. 그 아이, 너 없으면 안 돼. 어머니, 그리고 미숙이 용서해줘. 애도 불쌍한 애야.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해. 정민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죽음을 앞두고도 가족 걱정뿐인 시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웠다. 마지막으로 정민아, 시어머니가 정민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는 진짜 내 딸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다. 정민은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도연과 미숙이 정민을 둘러쌌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미숙이 물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언니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내라고.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갑자기 정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사실 나도 알았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데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딸인데 며느리만 못하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 정민이 미숙을 일으켜 세웠다. 언니, 일어나세요. 아니야. 들어줘. 나 정말 나쁜 년이야. 돈 있으면서도 없는 척했어. 동생애한테 다 떠넘기고 엄마한테도 잘한다고 쇼만했어. 미숙은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내 비상금 통장이야. 5천만 원 있어. 다 가져. 그동안 내가 쓴 돈. 정민은 통장을 밀어냈다. 이제 와서 이러지 마세요. 정민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알겠어. 도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일단 진정하자. 지금은 엄마 걱정이 먼저야. 그때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보호자분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실로 들어간 세 사람.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어머님께서 DNR을 작성하셨습니다. DNR이요? 연명치료 거부 의사요. 더 이상 인공적인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충격에 빠진 가족들.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다. 분명 시어머니의 서명이었다. 언제 이런 걸? 입원 초기에 작성하셨습니다. 의식이 명료하실 때요.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이런 결정까지 하신 것이다. 미숙이 울부짖었다. 안 돼. 엄마. 이럴 수 없어. 도연도 눈물을 흘렸다. 정민은 두 사람을 안았다. 어머니 뜻을 존중해 드려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길 바라실 거예요. 세 사람은 다시 중환자실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평화롭게 누워 계셨다. 미숙이 정민의 손을 잡았다. 정민아. 앞으로는 달라질게. 정말이야. 엄마가 가시기 전에 우리가 화해한 모습 보여드리자. 정민이 미숙의 손을 잡았다. 도연이 두 사람을 안았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다. 면회 가능합니다. 이번엔 모두 들어오셔도 됩니다. 세 사람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 곁에 둘러앉았다. 정민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안 싸워요. 걱정 마세요. 미숙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쁜 딸이었어. 도연이 말했다. 엄마,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때 시어머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모든 것을 듣고 계신 것 같았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일직선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다.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편안하게 정민, 도현, 미숙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너무 늦었지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미숙이 모든 장례 비용을 부담했다. 정민이 만류했지만 미숙은 고집을 부렸다. 제발 이것만은 내가 하게 해줘.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많은 조문객이 다녀갔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어머니가 복이 많으셨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극진했다니. 그럴 때마다 미숙이 나서서 말했다. 우리 정민이가 진짜 효녀예요. 제가 딸인데도 못한 일을 다 했어요. 정민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정민의 미용실에 미숙이 찾아왔다. 언니, 어쩐 일이세요? 머리 하러 왔어. 그리고 이것도 주려고. 미숙이 봉투를 내밀었다. 정민이 열어보니 수표였다. 3천만 원. 언니, 이건 그동안 내가 쓴 병원비야. 다는 못 되지만 일단 이것부터. 나머지는 매달 조금씩 갚을게. 받을 수 없어요. 정민아, 제발 이거라도 받아야 내가 마음이 편해져. 정민은 결국 수표를 받았다. 그 돈으로 카드빚을 정리하니 한결 숨통이 트였다. 미숙은 그날 이후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왔다. 때로는 커피를 사들고 때로는 정민이 좋아하는 빵을 사들고 두 사람은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어느 날 미숙이 물었다. 정민아, 나를 용서했어? 정민이 미숙의 머리를 만지며 답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무 못됐었어. 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시집 가서 고생하신 것도 많았을 거고. 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너도 알아.
나도 시집 초반에 엄청 고생했어. 그때 엄마가 내 편을 안 들어줬거든. 서운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었나 봐.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로서의 고충, 딸로서의 서운함. 각자의 입장이 있었던 것이다. 도연도 변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돕고 주말에는 정민과 데이트를 했다. 오랜만에 부부가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도연이 말했다.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또 그 얘기야? 아니, 계속 미안할 거야. 그리고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지켜줘서. 정민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많이 배웠어.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는 뭐든 같이 결정하자. 그래. 같이. 딸 은지도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은지가 정민을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 갑자기 왜? 그냥 엄마가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정민은 딸을 안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딸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시어머니 기일이 다가왔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미숙, 도현, 정민, 은지, 그리고 미숙의 가족들까지. 미숙이 제사상을 차리며 말했다. 정민아, 이것 좀 봐줘. 엄마가 좋아하시던 나물 맞나? 네, 맞아요. 어머니가 고사리 나물 좋아하셨죠? 두 사람이 함께 제사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았다. 제사가 끝나고 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미숙이 말했다.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정민이 답했다. 어머니가 원하신 게 이거였을 거예요. 가족이 서로 짐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 맞아. 한 사람한테 다 떠맡기는 게 아니라. 그날 밤 정민은 일기를 썼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법적으로 묶인 관계? 아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지면 그건 가족이 아니다. 노예와 주인일 뿐.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이 한 사람을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우리는 깨달았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보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살아계실 때 화해하고 함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우리 가족은 달라졌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눈다. 이것이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다. 정민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숙의 메시지였다. 정민아, 다음 주에 가족 모임할까? 이번엔 내가 다 준비할게. 정민이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 앞으로는 뭐든 같이.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같이. 그 단순한 단어 속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도, 신우도, 남편도, 아내도. 결국은 모두 한 가족이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정민은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시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지낼게요. 정말로.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마치 시어머니의 대답처럼.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상처 주고 때로는 서로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였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다.
정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짊어질 가족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